그때 코인 발표했던 과목 성적 잘 나왔냐고요? 그거 B0 나왔습니다. 형 환율 높아짐에 걸고 원화로 대출해서 미장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함? 일단 그럼 그 이야기부터 할게요. 환율 이야기. 환율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수요 공급 모형부터 일단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거 이제 별거 없어. 봐봐. X축에 수량이 있어요. 수량. 이거 이제 퀀티티예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Q. 이제 세로 축은 P예요. P. P price 가격. 여기에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쭉 있어. 그럼 이제 이게 공급 supply예요. supply. 그리고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해요. 이게 이제 demand.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를 뜻하냐?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재화 시장이 뭐 님들이 이제 아이폰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치자고. 아이폰을 누가 10원에 팔래. 그럼 이제 10원에 팔면은 그 공급을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10원에 있는 거는 공급량이 적은 거야. 근데 이제 아이폰을 누가 1000만 원에 팔래. 그럼 이제 공급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이제 퀀티티가 이제 x 변수니까 뭐 이제 뭐 많이 있는 거지. 이제 가격이 이제 높을수록. 근데 이제 이 점은 가격이 낮으니까 이 퀀티티도 0인 거야. 그럼 이제 봐봐. 수요는 당연히 거꾸로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이폰을 누가 10원에 판대. 그럼 이제 존나 많이 사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량이 많은 거야. 근데 이제 아이폰을 누가 1000만 원에 판대. 그럼 사겠어요? 안 사니까 이제 이 수요량이 낮아서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서 이제 시장의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에요. 균형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시장이 그냥 놔두면은 그 보이지 않는 손 있잖아.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그냥 냅두면은 이 균형점에서 시장 균형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가 이제 뭐 퀀티티 제로, 이제 여기가 뭐 프라이스 제로 이러면은 이 프라이스 제로 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이 재화에, 그리고 이제 퀀티티 제로 점에서 이 재화의 공급량, 시장 수요량, 거래량, 시장 거래량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은 이제 이 수요 공급 모형은 결국 어떤 한 특정 재화에 대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물건에 이걸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야. 거의 모든 물건에. 이제 물론 물건에 따라서 수요 공급 곡선의 형태는 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한 것들은 다 저렇다는 거야. 여기에 이 수요 공급 곡선의 모형에 들어가는 적용되는 재화를 달러라고 치자고. 이번에는 이제 거래되는 물건이 달러예요. 달러.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공급 곡선이 달러 공급이 이제 늘어나요. 달러 공급이 늘어나. 그럼 이제 이게 낮아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때는 프라이스가 곧 환율이에요. 환율. 달러의 가격이니까. 환율이 곧 달러의 가격인 거잖아. 원화로 표시한 달러화의 가치잖아. 1400원에 1달러. 뭐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1달러가 1480원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제 1달러의 가격인 거잖아. 이해 되시나요? 봐봐. 이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 달러를 많이 이렇게 이 시장이 푸는 거잖아. 그럼 이제 공급이 늘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맞아. 공급이 늘어나면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우측으로 평행 이동해요. 마찬가지로 수요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제 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균형점이 이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제 바뀌죠. 요 점 균형점에서의 환율은 기존 균형점에서의 환율보다 낮지. 그러니까 이제 외화 공급이 많이 되면은 환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환율이 올랐잖아. 그렇다는 거는 이제 외화 수요가 증가를 했거나 아니면 외화 공급이 감소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뭐 이제 지금 상황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조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이제 현재 이제 증권가의 그 어떤 정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설만. 자, 일단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만 설명을 해볼게요. 뭐 저는 정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 이제 금리차가 있어요. 금리차. 근데 금리차를 설명을 하려면 이제 보통 금리라는 건 이제 돈의 이자예요. 돈의 이자. 봐봐, 이제 금리가 낮아. 그럼 이제 금리가 2%밖에 안 돼. 그럼 또 돈을 빌리기가 쉽잖아. 그럼 이제 남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겠죠.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야. 통화량이 이제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낮으면은 돈이 많이 돌고 돈의 가치가 낮아져요. 명목 화폐의 가치가. 명목 화폐는 원화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원화, 달러 뭐 이런 거. 근데 금리가 높으면은 돈이 귀해지기 때문에 그 이 명목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요. 한국은 이제 한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한국은 이제 금리를 계속 낮춘다고 이제 이런 걸 했던 거야. 자, 근데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영어로 페드야, 페드. 이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금리를,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 건데,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짱이 이제 연준 의장이에요. 연준 의장이 현재 이제 제롬 파월이라는 새끼인데, 이 사람도 이제 아마 오래 살 거예요.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금리를 이제 꾸준히 인하를 하겠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뭐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면 막 이딴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죠? 고공행진하던 비트코인이 이때 이렇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이때 아마 나스닥도 좀 충격을 먹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를 천천히 이제 하겠다. 금리 인하를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국은행은
씨발 금리 인하 존나 빨리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 미국의 돈이 한국의 돈에 비해서 가치가 높아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이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 이 미국 달러를 사야겠다. 아, 한국 돈은 이제 가치가 줄어들 테니까 미국 돈을 사야겠다. 그러면 미국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균형점이 여기로 바뀌는 거지. 그 환율이 기존 균형점의 환율보다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요인이 하나가 있고, 정세를 정설. 이제 두 번째, 정치 상황. 저는 뭐 계엄이 옳고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 할 생각 없고, 그냥 정치 상황이 지금 어찌됐든 한국이 이제 불안정한 건 팩트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 불안정하면은 원화로 살 수 있는 것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 경제에서 한국 시장이 투자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은. 그러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려고 하겠지. 그럼 이제 원화를 주고 달러를 이제 사야 되는 거니까 이때도 달러 수요가 이제 늘어나겠죠. 똑같이. 이해되시나요? 저 교점의 P값이 커질수록 환율이 상승하는 거군요. 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외화의 가격인 거니까. 아까 Y축이 가격이라고 그랬잖아. 달러라는 재화의 가격인 거니까. 자, 근데 이제 환율에 대한 그 저의 견해를 이제 말을 할게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개인적인 견해. 곧 고점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 1,500원은 뚫릴 수도는 있을 것 같은데 막 씨발 미쳤다고 1,600, 1,700 막 경제 위기 때처럼 막 갑자기 이제 순간적으로 2,000 찍었다 내려오고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분 거시경제 F 아닌가요? 아닙니다. F 아니에요. 거시경제학은 F 받았던 적 없음. 그 뭐야 그때 기말고사 한번 안 가가지고 좆됐어 적은 있는데 이 환율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옆에 있는 그래프는 잠깐 잊어버려도 돼요. 환율이 예를 들어서 1,000원에 1달러라고 쳐봐 지금. 근데 이제 내가 생수를 만드는 회사야. 생수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자재도 사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원자재가 이제 수입하는 거라 가지고 막 뭐 다른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부가가치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1,000원에 판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제 원래 1,000원에 생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해요. 그럼 이제 외국에서 이 생수가 얼마에 팔리겠어? 응? 뭐 이제 그 각종 그 왔다 갔다 비용 없다고 가정하면은 1,000원에 1달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1달러에 팔리겠죠. 자, 근데 환율이 갑자기 2,000원에 1달러가 됐어. 그럼 이제 생수 한 통을 만드는 데는 그대로 1,000원이 들죠. 뭐 환율이 달라졌다고 뭐 내가 뭐 만드는 게 뭐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 자, 근데 이걸 수출을 해. 그럼 이제 이 똑같은 생수 한 통이 원래 1,000원이었잖아. 근데 1,000원의 가치가 이때 몇 달러예요? 2,000원에 1달러니까 1,000원은 0.5달러겠지. 얘가 갑자기 0.5달러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아까 이 수요 공급에서 이제 배웠죠.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야. 판매량은 늘어났는데 가격은 1,000원은 그대로지. 달러 표시 매출은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그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원화 표시 매출은 늘어났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 기업들에게 이제 굉장히 호재인 상황이 있어요. 인정?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효과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또 외화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제 환율이 다시 정상이 되고 뭐 약간 이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인간도 항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이 막 뜨거워지면은 차갑게 만들려고 하고 막 몸이 차가워지면 뜨겁게 만들려고 하고 막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환율도 어떤 그 이 항상성의 원리가 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됨?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이제 정상화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번에는 또 이제 근데 또 여기서부터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환율 그 차트예요. 환율 차트. 자, 이때 이제 한번 튀었죠. 이거 이제 IMF 때예요. 대충 이때 이제 낮아진 게 한 1,100원, 1,300원 왔다가 또 낮아지고 막 엄청 낮아져가지고 900원까지 갔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이제 잠깐 올라오죠. 그 금융위기 때는 이제 보통 위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이 자본들이 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달러가 원화보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막 이래서 이제 움직였던 건데, 뭐 이건 뭐 자세히 몰라도 되고. 그리고 나서 환율이 항상 어디서 움직였냐, 당연히 1,000원, 1,200원, 1,000원, 1,200원. 그리고 이제 막 코로나 위기 때도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이니까 안전자산으로 자금 이동할 거 아니야.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 같은 효과 때문에 잠깐 환율이 튀었어요. 그때도 1,290원이었어. 그거 다시 어디까지 내려왔어? 1,000원대까지 내려왔잖아. 2022년에 이때는 왜 올라갔냐? 이때도 이제 그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됐던 건데, 이때도 이제 1,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죠.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선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매출, 그러니까 해외로 이렇게 무역하는 회사들은 환율에 이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환율은 이 선에서 움직이는 게 적당하다고 이제 믿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최근에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2022년에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도 계속 1,300원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랬단 말이야. 한 이 정도. 이 무역 회사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겠어?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제 이렇게 올랐으니까 여기가 저점이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상태에서 차트를 봐보세요. 이게 환율이 낮아 보여? 지금 이 상태가? 이 시점이라고 생각해봐 지금이. 환율이 딱히 낮다는 생각이 안 들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무역 회사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지금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환율이 낮아졌을 때를 대비를 하자. 왜냐면은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환율이 높아지면은 이제 이 무역 회사들이 이득을 보는데, 근데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면 그럼 거꾸로가 되겠죠. 손해를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기간이 꽤 됐기 때문에 이 무역 회사들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환해지라는 걸 걸어 놓습니다. 이 환해지는 뭐냐? 저도 정확한 원리까지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저도 이제 정확한 원리까지 설명하려면 이제 막 저 이제 교과서 들고 와야 되고, 해지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제 위험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러분이 이제 주식을 샀어요. 근데 주가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잖아. 나는 여기서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이제 산 곳이 여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진 게 너무 무서워. 이 낙폭이 너무 무서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리스크 회피형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서움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을 해지시켜 준다는 거야. 목표는 더 적은 변동성으로 이 큰 상승 추세를 가져간다는 게 목표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 되시나요? 이러면은 위험을 해지하는 거야. 위험을. 이 환해지라는 건 그럼 뭐냐? 이 무역사들이 환율이 낮아졌을 때 손해 보는 거를 이제 손해를 안 볼 수 있게 해칭을 시켜놨던 거야. 무슨 방법으로 해칭을 시켜놨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방식으로 이때 이 무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환해지를 걸어놨다. 이미 환율이 높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이 낮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환해칭을 걸어놨던 거야. 근데 이제 결국에 이 시장에서 해칭이라는 거는 그 이제 수익도 제한하지만 이 리스크도 제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거란 말이야. 내려갈 때도 조금 내려가지만 올라갈 때도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해칭은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때 이제 이 환율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해칭을 해놨던 회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환율이 이제 다시 튀어버렸잖아요. 원래는 환율이 올라갔을 때 이제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만큼의 이득을 보지 못한다는 거야. 해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원리는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그냥 그렇다고 외우면 돼. 정확히 이 무역회사들이 해칭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이제 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실히 몰라. 내가 뭐 현직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무역사들이 그 명목 환율의 변화에 의해서 매출 증대를 노릴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그것도 좀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환율이 여기서 또 원래 조절이 되기가 많이 어렵다. 뭐 그런 의견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도 높다고 생각해서 걸었는데 더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좆됐다는 거지. 저는 근데 솔직히 저는 딱히 뭐 근거랄 거 없고, 그러니까 그래 오늘 그 이야기도 해야겠다. 이거는 진짜 그냥 1학년 수업에서도 듣는, 그냥 아마 님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1학년 수업 저 맨큐의 경작 피면 그냥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효율적 시장 가설이란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시장에 있는 정보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정보가 이제 동등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정보가 추가됐을 때 이게 이제 시장에 투여되는 그 즉시 시장 가격에 이 정보가 반영된다라는 이제 가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100%는 물론 맞지 않지. 물론 100%는 아니에요. 이게 100% 옳다고는 말 안 하는데 나도.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는 있다. 그냥 이런 가설이 있다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저는 이제 어떤 관점 공유라는 것 자체가 되게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시장에 있는 정보들은 님들이 알고 있는 정보랑 내가 알고 있는 정보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 한국은행 공시하는 거랑 뭐 이런 거 찾아보면 그냥 다 나와요. 특히 이제 우리 뭐 개인들 돈 해봤자 뭐 많아도 지금 1, 2억일 거 아니야. 1, 2억 뭐 이딴 돈들 말고 제일 중요한 돈들은 이제 기관의 돈이잖아요. 그럼 기관 돈은 시발 누가 움직여? 맨날 증권사 보고 증시 보고 있고 막 한국은행 공시 뜨면은 바로 막 0. 몇 초 만에 HTS에 뜨고 막 이런 애들이 그 대부분의 돈을 움직이는 거잖아. 걔네들한테 있어서는 정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관점 같은 것도 생각할 때 대부분 그냥 시장 분위기를 봄. 난 이렇게 말하면 좀 어이없을 수 있어요. 그냥 뭐 씨발 직감으로 때려 맞춘다는 거 아니야? 예, 직감으로 때려 맞춘다는 이야기를 곱게 포장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것처럼. 나는 진짜 근데 시장 분위기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함. 일단 지금 분위기상 환율이 더 올라갈 수는 있어. 근데 막 옛날 이제 금융위기 때처럼 막 팍 튀어가지고 이제 더 심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다. 시청자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빠졌네요.
아니 뭐 이 정도면 그냥 이게 근데 사실 근데 투자를 할 거면은 이 정도는 좀 알고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멍청하게 그냥 자기가 막 뭐 무슨 개별주도 사보고 싶고 막 샀다 팔았다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해보고 싶다 하면은 다 알아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환율 오른다고 무조건 수출하는 사람이 항상 이득 보는 건 아니지 않음? 거래량이 늘어도 가격이 낮아지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 가격이 낮아지는 거는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무조건 수출하는 사람이 항상 이득 보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있어. 뭐 원자재 수입 가격도 있고 막 뭐 장기에는 뭐 무슨 실질 환율로 뭐가 수렴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거래량이 늘어도 가격이 낮아지잖아. 그건 이유가 아닌 게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는 달러로 표시된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고 원화로 표시된 가격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총 원화 표시 매출은 늘어나는 거지. 결국 투자를 해야 한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요? 뭐 결국 투자해야 되면 미국 주식 사야지 뭘.